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주기적 자산 배분에서의 미국채 투자 비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3년 하반기에 미국채 자산 배분 투자 비중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미국채를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 배분은 코스터러니 달걀 모형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먼저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유리한 자산들의 비중은 늘려서 편입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일정 주기마다 리밸런싱하는 패시브 투자 방식을 말하고요. 일종의 동적 자산 배분 방식인데 비중 전략이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코스터너니 달걀 그림인데 제가 변형시킨 그림이고요. 현재 위치는 여기 6월 FOMC 금리 고점 전후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금리 고점이 되진 않았어요. 5월 달에만 해도 앞으로 금리를 더 안 올릴 수도 있다고 하고 6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금리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할 수 있다는 말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금리 고점은 아니고요. 현재에서 금리가 0.5% 정도 더 오르냐 안 오르냐 이 정도로 금리 고점이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지금의 위치가 어느쯤이고 앞으로는 어디 방향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6월을 기준금리 고점에 가깝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코스터너니 달걀 그림은 시계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여기 붉은색으로 보시는 미국채 TLT라고 써있는 구간이 미국채를 편입하면 좋은 구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고점 구간에 미국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금리 고점에서 버블의 최고점 A에서 B 구간에는 위험자산의 마지막 반등이 일어난 시기거든요. 2023년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반등한 게 A에서 B 구간에 버블의 최고점까지 마지막 반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등하고 있어서 당연히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전에 금리 고점 전에서 위험자산의 반등을 대비해서 비중을 빨리 낮추면 안 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위험자산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올해 초부터는 위험자산이 반등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등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 앞으로 반등폭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위험자산은 A에서 B 구간에 반등할 때 줄이고 이 구간에 안전자산인 미국채와 금을 편입해서 경제위기가 왔을 때 위험자산 해칭을 한 다음에 C 경제위기 부분에서는 위험자산은 크게 하락하고 미국채와 금은 상승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와 금은 C에서 매도해서 리밸런싱하고 이때 하락한 위험자산을 사고요. 이 초록색 구간이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좋은 구간인데 C 후에 어느 정도 금리가 저점이라 생각했을 때 부분에서 위험자산이 많이 하락한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서 성장주와 가상자산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미국채와 금 달러 비중을 낮추면서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식으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미국채가 저점일 때부터 차근차근 모아서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채 TLT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초록색이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붉은색이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에요. 차이점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는 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다음 사이클마다 고점이 올라가죠. 그리고 저점도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고 과거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년 정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 1980년에서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기준금리의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022년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전고점이 2.5%였는데 지금 5%까지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번 기준금리 사이클에서의 금리 고점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은 종료가 된 것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금리의 사이클을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는 과거 40년을 보기보다는 그 전에 1960년, 70년, 80년대의 상황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거고 여기 보시는 어두운 음영이 리세션이거든요. 경기 침체인데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보면은 이 음영이 좀 더 떨어져 있다가 나타나고 과거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보면은 조금 더 붙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연준의 기준금리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TLT는 직전
직전 사이클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 장기채 ETF TLT의 최근 5년간의 주가 그래프고요. 보시면은 현재 바닥을 헤매고 있죠. 과거에 2019년의 바닥에서 이때 금리 고점이었거든요. 금리 고점에서 코로나 때 제로금리까지 갈 때까지 여기서부터 상승분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금리 고점이 2.5%였어요. 직전 고점이요. 그때 있었을 때 TLT랑 제로금리였을 때 올라간 TLT랑 현재 기준금리가 5% 이상일 때 TLT랑 가격이 다르거든요. TLT의 가격은 기준금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TLT의 가격은 내려가고요.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와 양적완을 했잖아요. 그때 TLT가 거의 고점이라 보시면 되고, 요 직전의 사이클에서의 고점, 기준금리가 2.5% 정도대에서의 TLT는 120불에서 130불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100불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가격은 기준금리가 5%일 때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스닥에 조정이 일어나고 TLT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반등을 할 건데, 아마도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고점이 전 고점보다는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TLT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예전처럼 이 과거 전고점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가 다음 기준금리 저점일 건데, 다음 기준금리 저점이 얼마일까? 0%는 아닐 것이고 0%보단 높겠지만 5%보단 낮겠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2.5%라고 생각해보면 이번에 반등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의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아까 기준금리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간다 했잖아요. TLT가 앞으로는 좋을 자산이지만 이게 계속 좋은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또 저점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TLT 고점은 기존 전고점에서의 하락폭에서 절반 정도의 반등에 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자산 배분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TLT의 장기 월봉 차트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 사이클을 보면은 여기가 지난 사이클 금리 고점, 여기가 지난 사이클 금리 저점이거든요. 물론 이 저점에는 제로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도 했기 때문에 좀 더 오버슈팅 된 것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위기도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흐름을 보면 68불 정도 반등을 했어요. 저가에서 고가까지.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저점이 전보다 높아질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저점이 2.5%라 생각하면 대략 이 정도까지 TLT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는 게 5년 평균 이평선인데 5년 평균 이평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까지만 반등한다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저점에서 앞으로의 장기 이평선 까지 상승분이 35불 정도 남아있고 과거에는 70불 정도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고점이 만약에 5.5%고 다음 금리 저점이 2.5%라 가정하면 예상되는 TLT의 상승폭이 주당 35불 정도라고 대략 추산하면, 과거 코로나 때는 기준금리가 2.5%에서 0 플러스 알파, 알파는 양적 완화고요. 그렇게 했을 때 TLT의 상승폭인 주당 거의 70불보다는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추세적으로 도 TLT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상승 추세였죠. 상승 추세인 이유는 과거 40년간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미국채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고 TLT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거고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면 미국채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냐면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사이클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고점보다 못 올라가는 시점이 있겠죠. 과거의 1980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서부터 다시 TLT가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적 자산 배분 투자하면서 금리 고점 타이밍에서 미국채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TLT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의 숏처럼 하락 베팅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자산 배분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TMF라고 3배 추정하는 TLT로 주식에 숏 베팅 하듯이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투자랑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 배분에서의 TLT 비중 투자랑은 완전히 다른 투자고요. 저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TLT를 안전자산으로서 일종의 보험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를 모르시는 분도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기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실전 투자를 하고 있자고 했죠. 예전에는 셀프 연금, 미국 배당 투자일지 하면서 미국 주식도 포트폴리오 계속 업로드 했었고, 지금은 개인 연금만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둘 다 비중은 똑같이 하거든요. 위험자산, 안전자산, 현금 비중은 일반 계좌나 개인 연금 계좌나 똑같이 투자하고 있고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비중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비중은 개인연금 투자일지에서 계속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공개하고 있는데, 영상을 다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 보신 분이나,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20년 3월에 이때도 제가 유튜브 하고 있었고 이 비중대로 영상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금융위기가 올 때 저는 2019년에 미리 대비를 했어요. 2019년에 미국 주식이 반등할 때 미국 주식을 익절하고요. 그때 저점이었던 TLT와 금을 사서 이 경제위기를 해칭했다고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고 미국 주식과 S&P와 나스닥이 폭락하고 코스피가 폭락했을 때 제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플러스 5% 정도 되는 소소한 수익을 거두면서 위험을 완벽하게 해지를 했거든요. 그때 포트폴리오가 이랬어요. 위험자산 35%였고요. 저는 안전자산에서 미국채만 하고 미국채 중에서 TLT만 하거든요. 개인연금에서는 TLT가 없어서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그냥 TLT라고 생각을 할게요. TLT가 40% 보유 중이었고 금은 15% 보유 중이었어요. 그리고 현금은 10% 보유 중이었고요. 저는 TLT 금 현금은 그냥 통틀어서 일종의 안전자산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TLT만 안전자산이고 금은 대체자산이고 현금은 현금성 자산인데, 그냥 위험과 안전 둘로만 보면은 위험은 주식인 거고요. 주식은 35%, 주식이 아닌 안전은 65%를 보유 중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비중이었고, 이렇게 하니까 손실이 코로나 경제 위기 때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을 바꿔서 이때부터 위험자산 늘리다가 2021년 7월에 마지막으로 위험자산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어땠냐면은, 그때 65%로 30%에서 많이 늘렸죠. 그래서 65%였고 TLT는 많이 낮춰서 25% 보유 중이었고요. 현금은 10%를 보유 중이었고 금은 아예 다 보유하지 않고 있었어요. 금은 전부 매도를 하고 또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편입했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보유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7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보유를 했었고요. 위험자산이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높인 거고, 2023년 7월,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위험자산은 계속해서 비중을 낮춰서 지금 40%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TLT는 30%로 과거 대비 5%밖에 안 늘렸어요. 위험자산을 많이 낮췄잖아요. 25%나 낮췄는데 TLT는 5%밖에 안 올렸고 금을 20% 올렸거든요.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앞으로 경제위기가 2023년에 올지 4년에 올지 모르지만 2024년에 왔다고 칠게요. 2024년의 경제위기는 과거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준금리 저점이 과거 2020년 3월보다는 높은 상황이라서 TLT의 위기 해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TLT를 아예 보유 안 한 건 아니지만 TLT의 보유 비중을 전 사이클보다는 좀 줄이고, 위험자산을 높인 건 아니고 위험자산을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나스닥 반등 A에서 B 구간이 많이 길게 늘어져서 크게 반등하면 위험자산은 계속 낮출 거고요. 저는 최대 30%까지 낮출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중을 다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데 TLT나 금이나 현금을 보유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TLT의 비중은 더 늘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30%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LT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 추세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등폭도 과거 대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금은 왜 올렸냐면, 금은 과거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 안전자산 역할을 확실히 해준 적이 있고요. 1970년에서 80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시기였거든요. 인플레이션 시기 동안 주식과 채권은 거의 본전이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금은 20-30% 이상 상승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는 원자재만 올랐단 말이에요.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 있는데, 성장주 사이클과 가치주 사이클이 있는데, 그 주기는 가치주 10년, 성장주 10년, 가치주 10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10년 단위로 바뀐다 보면 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주가 생각보다 정체될 수 있는 사이클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원자재나 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대비해서 과거
대비 금의 비중은 좀 높였고요. 안전자산 중에서 미국채 TLT는 과거 대비는 좀 낮춘 상태에서 앞으로 위기를 맞을 생각이고, 주식이 많이 반등해서 위험자산이 많이 낮아진다면 위험자산은 30%, TLT는 30%일 거고, 뭐 금과 현금에서 10%를 올려야 되는데 금도 25%가 최대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금을 30% 이상까지 올릴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제 계좌의 비중을 알려드린 거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채널에서는 동적 자산 배분의 일종인 주기적 자산 배분을 연준의 기준금리의 사이클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미국채와 뭐 금, 그리고 비트코인, 미국 주식 이런 자산들의 전망도 하는 거고, 매크로 전망도 비중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다른 영상으로는 앞으로 자산 배분의 방법이나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간간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